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어제 경주에서 발생한 두 번의 강한 지진, 서울까지도 흔들렸습니다. 광화문까지도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 지진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계속 여진은 계속되고 있는 건지, 대지진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전처, 국민안전처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직구쇼에서 도대체 이 지진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헤드라인도 바로 이 지진 소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천만 가슴이 덜컥했다. 경주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저녁 역대 최대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5가 넘는 지진이 두 차례 연이어서 들어닥친 겁니다. 5.1 처음은, 그리고 조만간 5.8의 규모의 지진 때문에 슈퍼마켓에 있는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리고 경주에 있는 불국사 지붕도 기왓장도 깨졌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이 강진, 5.8의 강진, 두 달 전 울산 해역에서 있었던 지진과 과연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관하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일본의 2011년 대지진 탓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울산 지진이 일었을 때 울산 시민분들이 이상한 가스 냄새를 많이 맡았다, 이것이 지진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가 맞는 것인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역대 최강의 지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월성의 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현 시각도 멈춰 있습니다. 스톱! 우리가 수동으로 중단을 시킨 겁니다. 더 지진이 올 시에는 원전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우리가 사전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가 몰려있는 이곳에서 유독 잇따른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전 이대로 안전한 걸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회명 기사인데요.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식당 여주인과 손님 등 4명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뇌출혈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왜 이 중국인 관광객들은 식당 여주인과 손님 등을 집단 폭행한 걸까요? 잠시 후 자세한 사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미국 대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린턴 유력 대선 후보죠. 공식 석상에서 또 휘청휘청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른바 건강 이상설 때문에 대선 가도에 큰 보병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고령의 클린턴, 그리고 그보다 한 살 더 많은 트럼프, 건강에 이상은 없는 걸까요?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기사의 주어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시작을 하는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 어제 여야 3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드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한 거다라는 추미애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추 대표의 주장대로 북한이 사드 때문에 핵실험한 거라면, 그렇다면 1에서 4차 실험은 왜 했냐? 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되물은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추미애 당대표 이렇게 말했네요.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번 5차 핵실험 국면에 대해서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라고 되물었습니다. 사드에 반대한다면 대안은 뭔지 말해보라.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야당 대표 간의 설전, 잠시 후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 중에서 오늘도 치열하게 중요한 뉴스만 고민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역대급 최강 지진에 많은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지진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5.8을 능가하는 대규모 지진의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오늘 전문가 전화 연결 등을 통해서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고 낱낱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직접 확인하시죠. 역대급 최강 지진에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다. 시민들은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도대체 안전한지에 대해서 물을 데가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의 피해 그리고 밤사이 새로운 속보 성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경북 경주 인근에서 규모 5.1 지진에 이어 5.8의 더 강력한 본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진앙지인 경주 내날면 마을은 곳곳에서 벽이 떨어져 나가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우두두두두두두두 쾅띵 해가 놀래갖고 영안이 들고 나갑시다. 이거 지진이다. 지진 맞다. 나와가. 경주 인근인 대구와 부산 지역은 물론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와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을 중단했고 책상이 흔들려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학교에서 방송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친구들 소리 지르고 이제 다 뛰쳐나가고. 대부분 열차도 지연 운행됐습니다. 1시간 이전에 있던 기차가 이제 도착하는 거를 기다렸다가 그걸로 바꿔 타서 그래서 지금 일단 도착은 하게 됐어요. 근데 국민안전처는 새벽 5시 기준 8명이 다쳤고 재산 피해는 25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김천역에선 야간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이 서울로 가던 KTX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진에 따른 연착 사실이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수원은 진앙지에서 불과 27km 떨어진 월성 원전 4기를 안전점검을 위해 수동 정지했습니다. 기상청은 새벽 5시까지 여진이 166차례 발생했고 수일에서 수십일 여진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훈입니다. 네, 여진이 160여 차례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재난안전처와 지질 전문가들은 이렇게 여진이 계속되는 것이 이례적이다. 왜 이렇게 한반도에 잇따른 5.0 이상 규모의 지진이 계속되는지 의아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긴급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른바 한반도 최대 지진, 경주 5.8의 강진, 도대체 왜? 라는 순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성희 위원님, 일단은 원인을 진단하기 전에 어제 이 지진 때문에 연착한 기차의 숨진 사고, 근로자들이 숨진 사고도 발생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사고죠. 예. 왜냐하면 이제 지진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지진 사고라 그러면 뭐 떨어지는 악석이라든가 뭐 어떤 천장에서 뭐가 무너졌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나야 되는데 그런 사고는 이제 없었는데요. 뭘 가벼운 부상은 있었습니다만 어처구니 없게도 그 KTX가 이제 연착이 38대가 됐는데 그거를 모르고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자갈 교체 작업을 하던 예. 근로자들 2명이 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분명하게 그 재난 같은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죠. 인재다. 사전에 당연히 그 근로자들은 KTX가 들어오는 시간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가 돼 있어야 되고 예. 해당 시간이 새벽 0시 48분인데요. 당연히 현장에 없어야 되는 그 시간에 이제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 들어갔다는 거 분명하게 이제 인재인데요. 예.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5.8의 강진, 지금 한반도 내륙에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최대 규모인데 어젯밤에 이곳 광화문까지 흔들거려서 진동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문자를 받고 알았는데요. 우리 어저께 논서실 회식이 있어서 사실 우리는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뭐 문자가 폭주해서 알게 됐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진을 느꼈다. 뭐 식탁이 흔들렸다, 뭐 어항에 물이 흔들렸다, 뭐 책이 흔들렸다 이런 느낌이 서울까지 바로 전달되는 걸로 봐서 실제로 진앙지 근처에 있는 경주에서의 또 위력이 얼마나 컸던지를 아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CCTV 화면 등을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경주에 주거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남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 5.8 지진의 위력을 실제로 몸소 어제 느끼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처 짐을 쌓일 새도 없이 집 밖으로 대피하신 시민분들도 상당하셨는데 그런데 문제점은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 도대체 5.8의 최강 지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지진의 원인 그리고 지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인지 오늘 그 진실을 가려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주 5.8 지진 대체 왜? 첫 번째입니다. 음모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음모론이라고 불러도 될 수 있을지 우리 정부 당국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데요. 이번 지진과 지난 북한 5차 핵실험상 간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안전처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변지석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장인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지표 밑으로 충격파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왔던 가능성이 바로 북한 핵실험이에요. 윤태곤 실장님. 근데 저도 이제 저 반응을 봤는데요. 저게 이제 뭐 엄밀한 어떤 계산이라든지 뭐 전문적인 분석은 아닌 것 같고 이런저런 갑자기 이제 나온 상황이니까 이런저런 게 다 있을 수 있냐 수준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무선에서 오늘 여러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 거의 0.01%의 가능성도 없다. 일단 이 강도가 훨씬 더 큰 거 50배 이상의 수준이고 거기에서 이제 영향이 이까지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뭐 정설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말하자면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진 같은 거는 항상 남의 나라 일, 일본 일, 뭐 기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을까 걱정한다라는 식의 뭐 속담이란다. 그런 이제 성어까지 있을 정도인데 정말로 땅이 솟은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이런 건데 저는 좀 국민안전처에 있는 분이면 그래도 이제 책임 있는 담당자인데 너무 쉽사리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태곤 실장의 고향도 이제 경주 아래쪽, 뭐 부산 네, 일대. 저도 많이 어제 친척과 친가들이 지금 어제 지진 많이 어제 이제 느꼈을 것 같아요. 본가에 이제 전화를 네. 해보니까 운전을 하고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때 이제 차가 출렁해가지고 집에 빨리 가야 되겠는데 앞에 차가 너무 막힌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과연 북한 핵실험과 이번 지진의 상관관계, 이숙현 칼럼니스트, 이 전문가들은 북한 핵실험과 이번 지진은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언론 등에서 아무래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숨겨져 있었던 지진을 자극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문 제기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떤 특히 이제 자연재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웠던 거가 이제 발생을 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길 좀 좋아하고 또 이제 본인들이 믿고 싶은 방향으로 믿고 싶은 게 또 사람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물고기떼가 떼죽음을 당한다던가 뭐 이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나오는데 이번도 사실은 이제 그런 뭐 일종의 음모론 가운데 혹은 또 가능성 가운데 하나라고 좀 보고요.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5차례 했는데 2006년, 2009년, 2012년 그리고 이제 올해 2번 해서 5차례 했습니다. 네. 3년 주기로 하다가 올해는 좀 빨라진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공 지진과 지금 자연 지진을 그렇게 좀 분리해서 좀 봐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북핵 문제에 우리가 경도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제 신경을 쓰게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송강호 변호사님 오늘 모셨는데요. 어디 지진 느끼셨습니까? 네, 저는 어저께 차를 타고 가다가 KBS 라디오 듣고 있는데 토론 프로그램인데 갑자기 토론 중단하고 스튜디오가 흔들렸다고 앵커가 얘기하더니 곧바로 특보 체제로 가더라고요. 네. KBS 공영방송은 꽤 빨랐던 것 같아요. 꽤 빨랐다. 네, 어쨌거나. 그러나 아까 음모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근본적으로 좀 보고 싶은 것이 이게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고 생각해요. 예. 음모론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좋지 않고 불안정한 거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투명하지 않죠. 믿을 곳이 없다. 네. 원자력 안전 하지만 우리 1년, 2년 전에 1년 내내 원자력 발전소 납품 비리 때문에 수사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전문가들 말씀을 좀 나오시는데 전문가들이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와 또는 대안과 그다음에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나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이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어설프게 갖가지 음모론이나 또는 공포감이 확산되는데 이럴 때 국가의 실력이 나오는 거죠. 위기 때 인간의 이 개인의 실력도 나오는 거고 위기 때 이 국가가 어떻게 지탱하고 잘 대처하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또 기회일 수도 있죠. 예, 5.8의 강진, 과연 북한 핵실험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지난 7월 부산 등지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스 냄새를 맡았다라는 신고가 200건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원인 모를 가스 냄새는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지구초에서 전문가분을 전화로 한번 연결해서 이 지진의 원인 그리고 지난 7월에 있었던 원인 모를 가스 냄새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북대 지질학과의 유인창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 유인창 교수입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7월 부산과 울산 등지에서 원인 모를 가스 냄새를 맡았다, 악취를 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대지진의 전조보다는 지진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영향에 의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안전처에서 내린 결론은 예. 원인 불명이지만은 부취제 또는 공단 쓰레기의 악취에 의한 영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예. 부취제에 의한 영향인지 아니면은 공단 쓰레기에 의한 악취인지 이게 정확한 결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묻혀져 버렸는데요. 이번에 또 5.8짜리 지진이 난 걸로 보면은 그쪽 지역의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쪽 지역의 암석층들이 주로 쉐일이라는 암석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쉐일 가스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로 짐작을 합니다만은 네.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쉐일이라는 암석이 파쇄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쉐일 가스가 발생해서 올라왔을 가능성도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부산과 울산 많은 주민들이 맡았던 악취 또는 다른 이름으로 가스 냄새 이런 것이 지진으로 인한 쉐일가스의 유출 가능성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하나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예. 지금 5.8 역대 최대 지진이 발생한 건데 기상청도 계속 오늘 새벽까지 여진이 이어졌다라고 발표를 내놨습니다. 예. 그런데 반응이 참 이례적이다. 우리가 궁금한 건 더 큰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른바 한반도 대지진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3.2짜리 여진이 8시 32분에 또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7시 44분에 5.1짜리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1시간 뒤 정도에 8시 32분에 5.8짜리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진들이 영남 지방에 자주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 지진에 대한 계기 관측이 시작된 게 1978년 이후인데요. 1978년 이후에 지진들의 관측 기록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이 드러납니다. 78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1년의 발생 빈도가 한 20회 정도로 발생을 하는데요. 예. 2000년 이후 현재까지는 연 40회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전에는 진도 지진의 세기 강도가 약 한 2.0에서 3.0 규모로 지진들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5점을 넘어가고 5.0을 넘어가고 5.8까지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점점 잦아지고 강도도 세지고 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예.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지진의 거의 50% 정도가 영남 내륙 지방과 해안 지방을 따라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주안점을 봤을 때 앞으로는 영남 지방, 내륙 지방과 해안 지방에
5.8보다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정부가 열어놔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도 우리가 또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영남 지방 그리고 해안 지역 5.8 이상의 강진 그리고 더 잦아진 지진 횟수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진의 강도와 지진의 빈도수가 자꾸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영남 지방 지하의 그 지각 부족, 지질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변했을 것으로 지금 감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하고 왜 변했는지는 아직까지 그 연구가 안 돼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그 변한 원인을 어떻게 변하고 왜 변했는지를 알아야 그 지진이 발생한 거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는 정부가 이러한 지하에 영남 지방 지하에 있는 지질 환경에 대한 어떻게 변했는가 과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대 지질학과 유인창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지금 유인창 교수께서는 지난 7월에 경북과 부산에서 있었던 악취 냄새, 가스 냄새가 지진 현상으로 인해서 셰일가스 연관성,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전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원인 모를 가스 냄새가 났을 때요.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유언비어가 퍼졌고 그로부터 수일이 지난 뒤에야 국민안전처가 나서서 원인 규명을 하게 됩니다. 국민안전처의 원인 규명도 100%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국민안전처의 당시 해명이 석연치 않았어요. 궁색하죠. 사실상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안전처의 해명 이전에 내놨던 예측이 부치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가스라는 건 냄새가 없기 때문에 가스에 부치제를 첨가해서 가스의 냄새를 맡게 되는 형태의 부치제가 누출됐을 가능성을 첫 번째로 제기를 했었고 이게 이제 부산에서의 원인. 그리고 두 번째는 울산 같은 경우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 공단에서 악취가 새어나갔을 원인 두 가지를 가지고 입증을 했는데 사실상 방금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셰일가스가 나름대로 샜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7월 달에 국민안전처는 이 또한 하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의 의견이니까 충분히 암석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이 가스가 샜을 가능성을 유추해 본다라면 최소한도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등등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국민안전처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이 지진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 조치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는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동해안 지역, 영남지대가 결국 더 이상은 이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그곳이 그 삼국 4기에 따르면요, 779년인가요? 이때 이제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있는데 그 당시 100명이 사망했던 그 지역이랑 불과 7km에서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결국은 이 동해안 쪽에 수많은 원전이 우리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 원전에 대한 안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북 울산과 또 부산 지역에 있던 7월 당시에 가스 냄새를 맡았던 분을 전화로 어제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만약에 국민안전처의 해명대로 그것이 공장 악취라면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살았는데 왜 한 번도 공장 악취를 맡지 못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교수님의 전문가 얘기니까 제가 이제 반박할 만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제 느낌으로는 이것이 지진의 어떤 영향력이나 개연성으로 보기에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잖아요. 오래 살았는데 왜 그때만 나왔느냐. 그때도 분명히 나왔지만은 그 부산에서의 악취나 그 냄새는 이동성이었습니다. 어떤 줄을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는 측정했을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셰일가스나 이렇다면은 계속 나와야지 이렇게 이동성을 따라서 어떤 길을 따라서 나오기에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또 전조증상이라고 하면 하필 왜 그 시기에 있었느냐, 그 다음에는 왜 없었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진의 어떤 개연성이라면 그런 분에 대해서 도처에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야지 한 번만 나오서 끝난 거를 갖다 연결시키는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과도한 어떤 걱정이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아까 얘기한 대로 음모론 좋아하기 때문에 갖다 붙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일수록 정부나 저는 전문가 의견을 좀 듣고요. 상식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영남지대 우리가 원전이나 이런 것이 모여있는 영남지대가 계속 그 지진의 강도가 세지고 잦아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관찰해서 우리가 내진 설계, 건물의 내진 설계나 원자력 안전소 그 발전소의 안전 운영에 참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포의 대지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3번째 출력물인데요. 방금 교수님의 설명대로 7.0 이상의 강진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다라는 안심을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요. 이수경 칼럼니스트, 한 가지 더 지적할 문제는 지진에 대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진이 나게 될 경우 머리를 뭔가로 감싸고 식탁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대처 요령을 보고 우리가 그걸 따라하기 쉽상인데 절대로 한국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출력을 해봤습니다. 먼저 실내에 있을 경우 큰 진동은 1, 2분, 중심 낮은 탁자 등의 밑에 들어가서 몸을 피해야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건물이 붕괴 가능성이 없는 야외로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국민안전처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야외에 있을 경우 블록담이나 대문, 기둥, 자판기 등에 가까이 가지 말 것. 그리고 번화가나 빌딩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이다. 실제로 어제 유리창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었죠. 건물이 없는 들판이나 아니면 그런 넓은 곳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지하철을 타고 있을 경우 정차했다고 서둘러 출구로 뛰어나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내방송에 따라서 침착하게 대피를 하시는 게 좋고요. 운전 중일 경우는 타이어가 펑크난 듯한 상태가 돼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핸들이 불안정하다. 주의하면서 교차로를 피해서 길 오른쪽에 정차 후 차 안에서 차량을 밖으로 나오시지 말고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행동 지침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지진에 관한 이야기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을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3당 대표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간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놓고 두 분께서 신경전을 벌였는지 저희가 출력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추미애 대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 추미애 대표 신경전 라운드 2입니다. 지난 라운드 1에서는 추미애 당 대표가 사드 배치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때문에 핵실험을 했다면 1, 4차 핵실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 라운드 2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인원으로 구성된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라고 추미애 대표가 말을 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는 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대표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라고 비판을 하고 박 대통령은 이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두 분의 신경전이 사사건건 대립을 했어요. 대단했죠. 예, 선물을 들을 때만 해도 참 나름대로 좀 분위기가 괜찮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어제 야당에서 준비해간 의제들이 지나치게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대면했을 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지나치게 추미애 대표와 이 박지원 위원장이 너무 많은 의제들 뭐 10개, 20개를 가지고 가서 사실은 그 제목만 불러도 1시간이 갈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한두 가지 정말 중심적인 의제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확담 내지 이런 걸 듣고 오는 시간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열하는 식으로 좀 끝났다라는 부분 그리고 서로의 인식 차만 확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 좀 아쉬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주신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든지 저는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 어떤 같은 얘기를 해도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뢰도는 굉장히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안보를 정치 이용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유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정말 진정성을 담을 얘기를 하더라도 이미 신뢰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고 서로에 대해서 불신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안보 문제, 뭐 사드 문제 이런 그 가장 또 민감한 이런 군사 문제 등에서는 더더욱 그 어떤 그 불신의 그 간극을 더더욱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동안에 뭐 여야 대표들 간 혹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 간에 많은 신뢰가 쌓였고 많은 대화가 있었다면 소통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간극이 극대화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무조건적으로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뭐 100%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청와대나 혹은 여당에서 조금 더 야당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좀 해왔으면 저렇게까지 좀 빈손 만남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만남이 사실 이 20대 총선 이후에는 처음 만남이었기 때문에 아마 야당으로서 상당한 욕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석자 중에 경제부총리도 오고 누구도 오고 뭐 이 관련된 뭐 청와대 안보실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했는데 그래서 초점이 흐려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안 만난 것보다는 만난 게 낫다. 다만 저렇게 여야가 또 대통령과 그 야당 대표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 엄청난 그 현실에 대한 이 인식의 그 간극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려고 한 것은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습니다. 뭐 우리가 저거 만날 때 그러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뭐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당리당력을 떠나서 어떤 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기대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 대북 특사를 보내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직후에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야당으로 사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을 갔다 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미애 대표보다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김정일을 만나서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상당히 저는 무책임하고 바로 그것이 북한이 바라는 거. 이런 어떤 벼랑 끝 전술을 이용해서 대화 국면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거. 그리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쉬운 해결책인데 바로 그것이 북한이 원하는 어떤 그런 덫에 싹 빠지는 것인데 야당 대표가 얕은 견해를 가지고 그렇게 딱 그런 단견을 하는 것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기대에는 못 미쳤는데 예상에는 부합했다. 어제 회동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양비론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게 안보 분야에 대해서 야당이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하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뭐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 이게 야당이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뭘 보낸다든지 비공개 접촉을 한다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릴 수 있는 사람이 가야지 야당 의원들이 이제 북한 특사로 가가지고 중간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조금 단견인 것 같고 뭐 당 지도부하고도 별로 인원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안보 부분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안보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박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우병우 수석 검찰 수사 지켜보자. 뭐 그건 입장이 바뀌지 않을 걸로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검찰 개혁의 논의가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 지켜보자. 뭐 세월호 특조위는 사회적 재정적 부담. 저는 세월호 특조위가 무슨 재정적 부담이 그렇게 큰지 전에도 한번 돈 이야기 하시던데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비안보 부분에서 대통령이 좀 야당한테 뭘 좀 풀어준다면 저는 그런 기대는 조금 했었어요. 야당이 사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바꾸지 못하겠지만은 용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얼마 전에 보면은 박지원 대표가 연설을 하면서 사드 찬성의 의견도 존중한다 이런 말을 했고 추미애 대표도 사드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어제도 계속 그런 말을 했거든요. 말하자면은 우리한테 뭔가 명분을 주면은 약간은 물러설 수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낸 게 있는데 왜 대통령께서 그런 시그널에 대해서 이렇게 잡지를 못했을까? 그게 아쉬워요. 송강호 변호사님, 일각에서 추미애 대표의 안보 인식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따르고 있는데요. 물론 전쟁 중에도 대화는 이어져야겠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전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이 분위기상에서 무턱대고 특사를 보내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난번 햇볕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 건 아니냐.
라고 말한 것. 그러니까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두 대통령 때의 시절로서 계속 회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현실 감각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일당의 대표가 대통령한테 그런 제의를 할 정도면 꽤 고민한 흔적이 있지요. 고민한 것이다. 네,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사드 한다고 해서 북핵이 막아질까요? 중국이 압박을 해서 원유 끊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어차피 북한은 자기 스케줄대로 결국은 보위국가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됐겠죠. 어저께 회담 성과를 저는 한 49점으로 보는데 100점 만점에 책임 소재는 8대2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8이고요. 그 다음에 야당이 2죠. 예. 그럼 왜 대통령이 8이냐고 저한테 물으시겠죠. 그렇죠. 네. 물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다 갖고 계시고 결단을 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은 여소야다가 되는 이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신다면 주고받는 그 제스처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만큼 주고 큰 거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마든지 있고 그다음에 그 권한이 있는데 하나도 안 줬어요. 이건 부부싸움에도 똑같거든요. 싸우다가 냉각기에 화해가 되는 모습은 남편이 하나 주든지 부인이 하나 주면서 화해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우수석 사퇴라도 시켰어야 될까? 네, 그렇죠. 이를테면 야당이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이 저는 눈길을 끄는 대목이 안보에 관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 얘기거든요. 예. 정부는 다 여당이 가지면서 안보에 대해서 초당적인 협의를 한다고 하면 그건 넌센스죠. 조금 주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흔적을 보이면 꽤 명분이 괜찮잖아요. 왜 그걸 못 하시죠? 그래서 야당이 일정한 부분 문제는 있긴 하지만 저는 박 대통령의 정치력이 여전히 불통의 원칙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예.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좀 더 집중해 보면 다른 때도 아니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국제사회를 무시한 채 한 직후에 특사를 보내서 과연 무슨 대화를 하자는 건지. 저는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쓴소리 드리고 싶고 손 변호사님 얘기도 충분히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을 공감을 얻어낼 수 있겠지만 저는 정반대로 오히려 추미애 대표의 어제와 같은 행동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보에 있어서는 적어도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당리당략, 정치의 뭔가의 이득을 통해서 주고받는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먼저 야당 대표들한테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한 문제, 민생 경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저께 적어도 어제의 만남 자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로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만남이었다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어제 회의의 주제는 5차 핵실험이었다. 5차 핵실험이었다. 근데 추미애 당대표의 어저께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 불편한 측면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본인이 어저께 했던 대통령과 야당과의 만남은 지난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제에 대한 영수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라는 첫 번째 얘기를 하셨고요.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에 대한 자랑으로 일관하게 되는데 두 번째, 대통령을 만나서 건넨 선물은 USB입니다. 그 USB는 왜 줬는고 하니 장애인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준 거예요. 이 또한 어려운 소수자들을 위한 민생경제의 보탬이 되고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얘기하는 현안마다 민생경제를 얘기하게 되시는데 이런 과정들로 봤을 때는 진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서 초당적인 협력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일당 대표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안 하고 왔다. 별 관심 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여전히 당론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라는 메시지 하나만을 던지셨어요. 나머지는 다 민생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민생경제가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그런 민생경제도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안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는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나오게 되는 단 한 가지 대한민국의 국적 차원에서 이 안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사드를 반대한다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미애 대표에 대한 어제 행보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고민이 없었다. 북한 핵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식이나 또는 북한 정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대통령 표현은 김정은
정권은 미친 정권이고 미치광이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우리한테 핵을 쏠 수 있다 이런 인식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9월 10일 날 뉴욕타임스 한번 보셨는지요? 그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는데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은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다. 그다음에 핵은 남한을 향해서 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목표가 아니고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카드라고 하는 게 이 뉴욕타임스의 분석입니다. 굉장히 우리 정서상은 맞지 않은 분석일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냉정하고 아주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석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핵을 갖고 같이 싸울까요? 아니면 예방적인 그 조치로 선제 타격할까요? 우리가 핵심한다고 해서 증시 폭락했나요? 외교관 떠났나요? 안 떠났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그만큼 지도자들은 그렇게 위기감 느낄지 모르지만 저를 포함해서 평상시에 시민들은 의외로 나쁜 말로는 불감증이고요. 좋은 말로는 전쟁은 안 나고 북한이 저지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체제 유지 아니겠느냐. 이 인식이 있다고 하면은 소위 저짓을 하는 거죠. 저짓을. 네,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북한을 대하는 자세가 중국 카드, 사드 카드, 대화 카드, 온갖 카드가 굉장히 유연하게,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딱 하나만 택하고 계시죠. 어떻게 가야 되죠?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방법을 단 한 가지만 택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할 때가 됐다. 혹은 전술핵 배치를 할 때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여당에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야당에서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상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여지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 여지라는 게 대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 국제사회가 북한 핵에 대해서 대북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여기에 빠져서 대화가 가능하냐. 지금 북한이 5차 핵실험하고 있는데 추미애 당대표 얘기처럼 대한민국이 대북 투사에 보내는 게 과연 합당한가? 전 세계 입장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쓰는 언론은 전 단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 얘기를 굉장히 잘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북한이 단순하게 정말 미쳐갖고선 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북한의 핵실험을 계속하고 핵을 만들어서 이걸 통한 미국과의 협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북한의 노동당의 국권의 유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이미 한반도 핵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하게 국제사회만 믿고 가만히 바라봐야 됩니까? 사실상 어저께 미국에서 이 전략자산이 대한민국에 날라와야 되는데 B-1-2인가요? B-1B인가? 그 B-1B가 사실상 기상학화로 뜨지 못했다는 겁니다. 2시간 반이면 날라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기상학화로 이러한 전략자산들이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과연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사실상 북한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장성택이라고는 공업부를 처형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핵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누릴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당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설전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워진 열기를 잠시 식힐 겸 이게 이 뉴스를 보면 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에서 있었던 심각한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이드에 있는 톱 기사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 식당에서 여주인과 손님 등을 집단 폭행을 해서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시정 기자입니다. 갑자기 뒤로 쓰러지는 중국인 여성. 이를 지켜보던 남성이 달려오고 집단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싸움을 말리던 중년 여성이 남자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 쓰러집니다. 중국인 관광객 8명이 한 음식점에서 주인과 손님을 집단 폭행한 겁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가져온 술을 음식점에서 마시려다 제지를 당했는데 이미 주문한 음식값을 내라고 하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 음식점 주인은 얼굴과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장도 맞고 손님도 맞고요. 안 다쳤어요. 넘어진 거죠. 난동에 앞서 갑자기 쓰러진 중국 여성은 폭행을 당한 척 바닥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9 아저씨
조심합니다 거기는.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중국인 관광객 천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출국 정지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신영입니다. 윤태호 실장님, 지금 저 영상 CCTV 화면을 보면 정말 끔찍한 폭행 사건이에요. 아유, 그러게요. 참 안타깝네요. 이 제주도의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 절대량이 늘어나는 건 맞겠죠. 빈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따져봐야 될 일인데,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도 원희룡 지사가 저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심각성 갖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그 제가 하나 조금 그런 건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이게 뭐 과도한 어떤 이제 뭐 민족 감정이라든지 뭐 중국에 대한 뭐 그런 정서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뭐 사드 문제 이런 거하고 엮여가지고 서로가 지금은 조금 냉각을 시켜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중국 내에서도 지금 뭐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네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겠죠. 이수경 칼럼니스트, 사건의 발단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다 시켜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이 다 차려져 있는데 음식값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가겠다. 그렇죠. 이유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사온 술을 식당 안에서 못 먹게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 술이 뭐 특별한 술이었습니까? 그랬다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요. 예.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 사람들이니까 뭐 40도, 50도, 그러니까 중국 술을 외부에서 가지고 이제 반입을 한 것인가 봤더니 그냥 소주와 맥주였다는 거예요. 어허. 소주와 맥주라는 건 당연히 그 해당 식당에서 판매하는 것일 테고, 우리나라 식당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술 가져오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 와인이나 다른 좀 비싼 술을 가져오면 뭐 콜크 차지를 뭐 매긴다던가 그런 식으로 할 텐데, 이 사람들은 문화를 몰랐던 건지 아니면 그냥 싸니까 밖에서 구입을 한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 중국 관광객들이 소주와 맥주를 사왔고 이제 이것을 마시려고 하니까 주인이 저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말싸움이 시작됐고, 음식이 정작 나왔는데 이 중국인들은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거의 한 명씩 나가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식당 주인은 좀 황당하죠. 그 음식을 시켜놓고 그냥 나가니까 또 술은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 밥값이라도 내고 가라라면서 이제 쫓아 나가면서 저런 사단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 건지 뭐 소통의 차이인 건지 조금 더 경찰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뭐 명백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정 의원님, 잘못을 했고요. 소주와 맥주를 밖에서 구입을 해서 식당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도 잘못한 것이고요. 그런 문화는 예. 없죠. 어디 식당에서 밖에서 나온 걸 가지고서 사온 걸 가지고서 식당에서 먹는 건 중국에서도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사람 전체라기보다는 개인의 일탈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이 연간 164만 명. 그중 대다수가 옛날에는 이제 일본인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중국 사람이죠. 예. 저도 이제 제주를 가보게 되면은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저런 사람도 섞여서 오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제 패키지 관광에 섞여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패키지 관광이라는 게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오죠. 저렴하게 들어와서 어떤 고급 어스러운 어떤 한국 문화와 이런 거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저런 식으로 이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패키지 관광을 주선해서 하는 사람 같은 경우 한국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또 중국 사람이 중간에 서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이용하는 것도 중국 사람이 직접 이용하는 숙박업소나 식당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관광을 하다 보니까 저런 일이 있는 건데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저런 것이 여러 가지 민감한 시기에 민족 감정이나 애국주의와 결합이 돼서 중국 사람에 대한 전체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걸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관광객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할 것은 분명한데, 식당 여주인이 뇌출혈에 광대뼈까지 함몰된 큰 부상을 입은 상태인데, 올해 제주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자가 지난 7월 말 347명인데 25명이 구속이 됐는데요. 올해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69.2%에 이르는 240명이 중국인이고,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대부분은 중국인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라는 통계도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만큼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거죠. 많이 오면, 그다음에 많이 한국서 돈을 쓰면은 그만큼 이렇게 부작용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동남아시아 나가면은 그렇게 우리가 점잖은 관광객일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것 갖고 중국 관광객 모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 사람들은 아마 죄질이
그 누가 봐도 중하기 때문에 한국의 법률에 따라서 영장 청구하고 구속돼서 아마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원칙대로 가야겠죠. 원칙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네, 된다. 그렇습니다. 네. 예, 중국인 관광객 폭행 소식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돌직구 쇼만의 코너입니다.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을 집중해보는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오늘도 3명의 신사동 그 사람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 신사동 그 사람은 김종인 전 대표입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이른바 페이스북 정치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야당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 나홀로 야당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제기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이수경 칼럼니스트. 이 북핵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핵 개발을 할 수 없으니 미국에 있는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된다. 비원 폭격기 같은 경우도 비바람 불면 못 날아오니까 한반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야당의 전 대표인 김종인 대표가 그 말을 했어요. 다른 대표가 얘기했으면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김종인 전 대표였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 저는 이제 이런 반응을 처음에 이제 스스로 보였는데 예측하셨군요. 예. 지난 총선부터도 이제 항상 논란이 됐었죠.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체성 내지 당의 성격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 대북관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 당시 김종인 대표의 어떤 발언이나 생각이 이게 과연 우리 당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사드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나올 때마다 사실은 일부 특히 소위 말하는 강경 그 당내 의원들과 김종인 대표가 늘 이제 충돌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맥락에서 이번 사건도 사건이라기보다 이번 그 의제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 김종인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발언의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이런 그 주장 자체가 그렇게 놀랍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궁금한 거는 이분이 이제 역사를 누구보다 더 아실 분이고 우리가 이제 전술핵을 미국에서 걷어간 게 92년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미국의 어떤 그 전체적인 전략 속에서 본인들이 이제 핵을 걷어간 건데 그런 그 맥락을 모르시지 않을 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 그 재배치를 주장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번 그냥 떠보는 건지 저는 그 맥락, 그 속내를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또 그런 게 있죠. 전 대표가 얘기하느냐, 지금 현 대표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또 무게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무게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 대표가 추미애 대표고 추미애 대표는 아까 다뤄드렸듯이 뭐 햇볕 정책 옹호론자이기 때문에 전현직 대표가 극렬하게 대비가 되는데 새누리당과 그리고 야당 과연 대선 주자들은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김무성 의원은 전술핵 배치 찬성. 유승민 의원도 전술핵 배치 찬성. 남경필 지사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 오세훈 전 시장도 전술핵 배치 찬성.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전술핵 배치 반대. 안철수 전 대표도 반대. 박원순 시장도 반대. 안희정 지사도 반대.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는 찬성. 이렇게 되는 거군요.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맥락이 되게 있습니다. 현실적 역사적 맥락인데 지금 핵 개발에 대한 세 가지 논의는 자체 개발, 두 번째로 이게 전술핵 재배치, 세 번째가 괌처럼 우리 막 다 갖다 놓자 전략 기지화인데 뭐 자체 개발은 보면 다 반대하듯이 거의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전략 기지화하는 것도 지금 사드도 난리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셋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부담이 덜한 게 전술핵 재배치인데 있는 핵무기를 가져오자. 김종인 대표의 맥락이 있다고 보는 게요. 저는 한국의 외교 안보 역량이 제일 빛났는데 저평가됐던 시절이 이제 6공화국 시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6공화국 때 이제 김승년 앵커 아버지 김종희 외교안보 수석이 있었고 김종인 이제 경제수석이 있었죠. 김종인 전 대표가 최근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중국 수교에서 내가 한 주역이었는데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실 그랬던 것이고 왜 6공화국 때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이끌어냅니다. 남북이 다 비핵화에 합의를 하고 그때 우리나라 이제 전술핵도 이제 걷어가지고 간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어찌됐든 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사문화됐다. 최근에 박선원 전 안보전략비서관이라고 참여정부 때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전 대표의 이 핵심 안보 쪽 참모 중에 한 분인데
이분도 비핵화 선언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는 뭐 파탄 났다는 걸 우리가 공개적으로 선언을 할 필요가 있고 전술핵을 당장 재배치는 모르겠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는 게 북한의 우리의 현실적 카드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대표의 이 발언은 되게 좀 이분이 냉정하고 남한테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저도 약간 부정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카드 중에서는 제일 가능한 이야기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김병민 전 그런 의원님, 맥락이 있는 거죠. 어제 5.8의 경주에서 2차례 지진이 있으니까 뭐 혹자들은 이거 우리나라도 핵 개발한 거 핵실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은 안 되지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일각에서는 우리도 핵을 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정치인들도 많고 세력도 많고 전술 핵 재배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서 이제 원유철 전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였죠. 원유철 원내대표가 우리도 핵무장하자라고 했을 때 다들 코웃음 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했지만 최근 들어선 그 주장에 힘을 싣는 사람들이 좀 더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걸 주제로 토론회를 여니까 새누리당 꽤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그 토론회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정현 대표도 핵 무장, 핵 개발에 대해서 공론할 필요 있다. 공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우리가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하기 위해서 NPT를 탈퇴하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아니? 결국은 전략적으로 여당 입장에서 특히 일부 정치인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풀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내용이라기보다는 대외용으로 풀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될지 모르는 한 치 앞을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본다라면 사실상 지금과 같은 체제로서의 주한미군이 굳건하게 우리를 주둔하면서 과거와 같은 핵 우산 체제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이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큰 우산이 필요한데 지금 이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 핵 우산이 과연 그만큼 튼튼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을 더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압박하면서 한 단계 더 나간 전술핵 재배치를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자력자강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카드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대권주자들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내용이 아니라 대외용으로 할 수 있는 발언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 하나가 맨 아래를 보시면 될 건데 이런 강경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사드 배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핵무기를 기정사실하고 있는데 방어용으로 대한민국에 두겠다고는 사드 배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대통령과의 회담 과정에서 최소한도로 사드 배치에 대한 부분은 윤 시장님이 정확한 표현하셨는데 썩 내켜갖고 찬성하기 어렵다라면 살짝 한 발 뒤로 빠지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세모라는 표시를 해놨는데 단 한 사람 X표를 친 분의 나름대로 심기를 건드리기 싫어서 나름대로 반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대내용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안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금 표류장 보시면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만 명확하게 반대를 하시고 안철수, 박원순, 안희정 이 세 분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인데 그런데 정성희 위원님, 김병민 의원의 말대로 미국의 핵 우산이 어제 보니까 기상이변에 따라서 덮어질 수도 있고 안 덮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야권 주자들은 왜 그렇다면 전술핵 재배치에 다 일괄적으로 반대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 변호사가 이제 말씀하시는데 끼어들고 싶었는데 못 끼어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불감증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북이 설마 핵을 갖다 우리한테 쏘겠어 하는 믿음이 있죠. 이제 이분들은 그게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사실 국민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 통수권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야 돼요. 언제든지 시스템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드도 배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술핵 핵 배치는 사실 김종인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굉장히 선택 가능한 선택 가능한 그런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핵무장 우리가 지금 사실 할 수가 어렵고 NPT 탈퇴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제재나 국제사회가 우리도 북한처럼 왕따되는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독자 핵무기 개발은 어렵다.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고요. 원자력 잠수함 얘기 나오고 있지만 저거는 감시 체제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천 수석이 썼지만은
이 사실 소음 때문에 사실 실효성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 또 우리가 전술핵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재배치를 하면 가능한데요. 문제는 미국이 쉽게 안 해준다는 우리 바람대로 오히려 하고 싶지만 사실 미국이 지금 안 해주는 것이 더 문제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선물 카드로 사실 그 노벨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색 비확산을 앞으로 잘하라는 이유로 취임 첫 해에 8년 전에 노벨상을 받아서 굉장히 크게 8년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오바마 대통령 임기 8년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한테 대해서 핵 그 우산화 확대하지 않았어요. 핵 비확산이나 명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거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만약 이걸 한다면은 사실 미국을 설득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관계 속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세게 하면은 얻는 것은 저는 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허무하게 이럴 데 없죠. 우리가 능력이 없거든요. 제가 8월 29일, 그러니까 2010년 8월 29일 12시 1분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콜롬비아의 그 교회에서 종이 울리자 총성이 멈췄다. 이 기사가 있었거든요. 64년부터 FARC라고 한 15,000명 된 이 게릴라들하고 콜롬비아 정부가 내전이 있어갖고 예. 그 사이에 한 22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주제로 해서 납치하고 마약하고 했던 이 광폭한 집단하고 그런데 결국 합의했어요. 왜? 22만 명의 그런 무고한 인명을 더 이상 이제는 피해보면 안 된다는 뜻이죠. 굉장히 반대가 있었지만은 결국 합의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결국은 갈등보다는 평화, 더 높아지는 긴장보다는 그래도 이런 여유, 이게 국제사회가 가는 길이고 국가가 가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가는 길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핵무장에 우리가 바짝 긴장하는 거는 좋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역시 맞벌 작전으로 하는 것은 나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예. 네. 다양한 의견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그 사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초읽기입니다. 그런데 70대의 트럼프 그리고 68세의 힐러리, 68세의 힐러리의 건강 이상설이 미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힐러리 클린턴이 갑자기 차에 오르다가 중심을 잃고 휘청하는 모습, 그러자 경호원이 와서 급하게 부축을 해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또 쓰러질 뻔한 지금 이 장면을 포함해서 미국 사회에서 지금 차기 대통령으로서 과연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이 괜찮은가라는 질문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힐러리의 지지율도 휘청휘청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정성희 위원님, 힐러리가 연설 도중에 유독 기침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힐러리 건강 안 좋다 이렇게 공세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평소에 그 트럼프라면 훨씬 더 공세를 강화해야 되는데 본인도 힐러리보다 나이가 많고 체중이 뭐 본인은 90몇 킬로라고 하는데 뭐 기자들은 옆에서는 100킬로가 넘는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본인도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부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미 대선 가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 지도자들 후보들의 건강은 큰 이슈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아버지 부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만찬장에서 졸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바로 후보들을 그 클린턴이 이겼어요. 젊은 클린턴한테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69세 클린턴과 70세가 넘는 이제 트럼프가 맞붙어 있어서 둘 다 뭐 건강이라면 자신 있는 그런 카드는 아닙니다. 근데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 건강이 제가 보기에 좋지 않아 보여요. 저 사람이 평생 그 정말 과도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뭐 영어로 하면 번아웃 됐다고 그러죠. 굉장히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또 체중 관리도 그렇게 잘해온 사람이 아니라서 예. 지금 또 굉장히 과도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저께 이제 9.11 추모 현장, 9.11 추모식에서 1시간 반 동안 서 있었는데 굉장히 온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버히트도 됐다, 영어로는 그래 나오는데 아마 굉장히 그 열사병 이런 것들이 이제 걸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자 이제 힐러리 캠프에서 사실은 폐렴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령의 폐렴은 굉장히 큰 어떤
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게 쉽지 않은 어떤 킬러로서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했고요. 우리로서는 또 우리한테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힐러리가 되냐 그 건강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 국제사회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좀 덜컥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지금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건강 상태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출력해봤는데 윤태곤 실장님, 힐러리 클린턴은 지난번에 뇌진탕 진단을 받았었던 것,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나이가 더 많아요, 트럼프는. 그런데 2015년 12월에 작성됐던 건강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다만 혈압 정상,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다. 네 문장이고 그 트럼프가 고지혈증 약을 복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고지혈증 약하고 거의 혈압약은 같이 먹거든요. 그럼 혈압약을 먹은 상황에서 혈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4줄밖에 없고 혈압을 쟀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논란이 자초한 게 그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 가지고 FBI 수사를 받으면서 뇌진탕 이후로 기억이 안 난다. 수사를 받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검찰에 간 사람들하고 비슷한데 38차례나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 물론 그거는 이게 이메일 스캔들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가지고 이걸 자초했죠. 그래서 이제 이건 당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고 하니 두 사람 다 트럼프는 지금 부통령 후보를 확정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젊고 건강한 부통령 후보를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한국의 이제 좀 젊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과 뭐 젊음 이런 걸 이게 어필하려고 할 것이고, 고령의 이제 후보군도 몇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다르다라고 하시겠죠. 참고로 김종인 전 대표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종인 대표도 건강하신 걸로 알고 있고,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건강하신데, 이분들이 만약에 대권에 간다면은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취임할 때 이게 자료 화면만 봐도 할아버지잖아요, 사실. 더 나이가 많습니다. 두 분. 취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나 혹시 오해하실까봐 건강 상태는 이상이 없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대선에서도 후보들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듭니다. 신사동 그 사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사람입니다. 삼성이 본격적으로 이재용 시대가 대막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7이라는 삼성그룹 자체의 위기 앞에 섰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등기 이사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한 겁니다. 갤럭시 7 사태와도 무관치 않죠?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이재용 시대가 이제 법적으로도 개막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이건희 회장이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2000년대 후반에 대표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전문 CEO 경영 체제가 선임이 되게 되고, 가족들은 등기이사에 들어가지 않게 됐거든요. 그로부터 한 8년 만인데 지금 이 갤럭시 노트 7 사건이 국제적으로 간단치 않거든요. 이 위기를 본격적으로 극복해내는가 아닌가가 바로 이재용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관건인 것 같은데,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삼성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에 대국민 사과를 강행하면서 굉장히 과거의 리더십과 다르게 책임지는 리더십을 선제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등기이사로 선임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법적으로 회사에 대한, 특히 삼성의 한 50% 이상은 삼성전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등기이사로 등재되면서 삼성에 대한 모든 무한 책임을 끌고 가는 책임지는 리더십을 갖겠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건데,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가가 우리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5월에 이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이제 대표를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맡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가 상징하는 게 상당히 있다고 해요. 이제 할아버지 이병철 씨와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다 그 대를 이어가면서 맡았던 자리고, 바로 이 자리는 이제 앞으로 내가 이 그룹의 이제 대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거쳐가는 절차로서의 자리여서, 당시 이제 5월에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제 시계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입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기가 이제 갤럭시 7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뒤로 숨지 말고, 오너 일가가 뒤로 숨지 말고 저렇게 이사로 공식적으로 등재를 해서 책임지고 경영을 하라. 적은 주식을 가지고 그 회사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좀 정면 승부를 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일단 부합하는 거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일단 이렇다고 하면 일단 그 등기이사로 되면은
일정한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공개해야 되고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보수가 공개가 된다. 네, 공개가 되고 우리 되게 궁금해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개가 되고 얼마나 벌까? 네. 그리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올랐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책임 있는 위치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죠. 얼마나 이제 자기의 실력 발휘를 할 것인가,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삼성이 이제는 삼성이 아니고 우리 삼성이 돼버렸어요. 아, 우리 삼성이다. 네. 삼성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가 흔들리니까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어쩔 수 없지요. 이재용 회장이 지금까지 실력 발휘한 적이 나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오히려 기억하는 건 꽤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좀 젊게 좀 혁신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 같으면은 한 1,000억, 2,000억 자기 개인 재산 좀 사회공헌 활동도 좀 내놓으면서 나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는 삼성 한번 돼보겠다 하면은 존경받는 CEO 한번 돼보겠다 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포부일 텐데 왜 그런 거 못하죠? 1,000억 있으면은 우린 할 텐데. 네. 근데 저는 어저께 시점을 보십시오. 지금 삼성이 굉장한 위기입니다. 뭐 안팎으로 지금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그 불량 때문에 지금 10개국에서 뭐 사용 불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저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보통은 자기가 공적을 자랑하면서 이제 오르잖아요. 그 반대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면서 오른 거를 저는 이제 좋게 평가하고 싶고요. 또 어저께 삼성 이사회에서 이거 말고도 중요한 결정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삼성 그 프린터가 매각이 됐습니다. 어저께 휴레패커드 HP에 세계 10위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용 인원만 1,700명이고 해외적으로 2,000명인데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매각 결정도 같이 내려졌거든요. 삼성이 이제 앞으로는 문어발식 확장, 경쟁력 없는 사업을 다 삼성전자가 끌어안고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경쟁이 없는 것은 매각하고 활발하게 M&A를 하면서 정말 지금 같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제 어저께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잘하면 스포트라인도 받지만 못하면 엄청나게 욕먹는 그 자리라는 거 사실 그 무게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일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갤럭시 7. 저도 뭐 갤럭시 폰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갤럭시 7의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태, 이거 물론 삼성에서 잘못한 겁니다. 불량이고 리콜 조치를 했는데 어제 저희가 갤럭시 7 음모론, 아이폰 출시와 마친 미국 정부의 자국의 애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음모 정치, 이것도 뭐 해결해야 나갈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방금 정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건 저는 되게 전략적으로 훌륭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등기이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흔히들 삼성그룹 회장 하지만 법적으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슨 그룹 회장이라는 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붙여준 이름이고 법적인 지위는 삼성전자의 이제 등기이사인데 저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삼성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3대 경영이지 않습니까? 1대나 2대까지는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잘못도 저지르고 뭐 구속까지는 안 갔었죠. 이제 집행유예도 살았다가 뭐 사면도 받았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면 손에 이제 흙도 묻히고 피도 묻히고 했는데 이제 3대 경영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시대에는 그런 식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잘하면 밀어주겠지만은 옛날처럼 뭐 경영상의 실수로 뭐 정치권에 뭘 해야 되겠기 때문에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정치권이 기업에 그걸 요구한다면은 그 정치권이 먼저 심판을 받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엄정하게 경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과거처럼 주먹구구식 경영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재벌 3세 전면에 나선 만큼 대기업만큼 사회환원 사업도 좀 많이 하시고 대기업끼리만 배불리지 말고 또 중소기업들도 챙기는 그런 달라진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연휴의 첫날인 내일에도 저희 도직구쇼는 예정대로 알찬 방송 준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추석 연휴 첫날에 더욱더 묵직한 도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